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춘천의 선산을 옮기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리 두렵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집안의 무덤에 할아버지를 묻어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다른 곳에 무덤을 새로 세워서 거기로 할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새로 세우니 선조분들은 납골단지도 옮겨야 했습니다. 결국 일정을 제대로 잡고서 스님까지 불러 무덤을 아예 옮기게 되었지요. 그날은 우리 부모님, 외할머니, 스님까지 넷이서 무덤을 열고 납골단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오래된 무덤이었기에 화장을 한 게 아니라 매장에서 묻은 뼈도 나왔습니다. 조금 무서웠지만 다들 아무 말 않고 유골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무리 힘을 써도 움직이질 않는 두개골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힘이 장사인 우리 아버지가 달라붙어도 안 되고 어머니까지 힘을 보탰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무서워져 외할머니한테 그냥 무덤을 옮기지 말자고 매달리게 되었고 그때 스님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두개골의 수를 따르며 말을 걸었지요.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집에 모시려는 것뿐이에요. 걱정 마시고 편히 따라오십시오. 그런 말을 한참이고 두개골에 건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힘을 써도 움직이지 않던 두개골이 힘없이 굴러나왔다고 합니다. 당황한 부모님은 바로 두개골을 납골단지에 넣었고 무덤을 옮길 동안에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님의 표정이 너무나 생생했기에 내게는 너무나도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포의 주유소 알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저는 24시간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주유소는 손님이 직접 기름을 넣은 후에 영수증을 가져오면 사무실에서 정산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2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한 명은 아르바이트생이고 다른 한 명은 주유소 사장 부부가 하루씩 교대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사장의 집은 주유소 맞은편에 있어서 한밤중에는 집에 들어가서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야에는 저 혼자서 주유소를 봤던 것입니다. 그 동네는 한밤중이 되면 폭주족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주유소를 찾는 손님들은 대체적으로 스포츠카를 몰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간 중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기에 전 사무실에 앉아서 대학 논문을 쓰며 시간을 때우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3주가량 지났을 무렵 한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주유소 단골로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호리호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푸른색의 스포츠카를 타고 오곤 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주유하고 있는 남자를 사무실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자기 목 뒤를 왼손으로 벅벅 긁기 시작했습니다. 10초 정도 지나자 긁는 것도 멈췄지만 주유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남자가 사무실로 오자 아까 전처럼 목 뒤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이라도 물렸나 싶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금발의 20대 남자가 왔습니다. 이 남자도 심야의 단골 손님으로 튜닝한 흰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닙니다. 남자가 주유하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어제 왔던 남자처럼 가끔 목 뒤를 긁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상한 위화감 같은 것들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신경이 쓰여 손님이 올 때마다 손님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목 뒤를 긁는 것은 복주족 남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만 알아차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루하루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나기 일주일 정도를 남겨둔 어느 밤 저는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역시 단골이었던 30대 남성이 푸른색의 스포츠카를 타고 주유를 하러 왔습니다. 논문도 다 썼겠다. 딱히 할 것도 없어. 평상시엔 눈길도 안 주던 CC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주유기마다 하나씩 달려있고 손님이 주유기를 조작하면 얼굴 정면을 비스듬히 비추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남자가 찍히고 있는 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모니터에는 남자의 정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어깨 뒤에 축구공 정도 크기의 검고 둥근 덩어리 같은 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공허한 눈을 한 채로 입을 반쯤 벌리고 있습니다. 생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얼굴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남자 어깨 뒤에 찰싹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유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는 남자의 목 뒤로 얼굴을 가져가더니 입을 모아서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기 목 뒤를 오른손으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여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턱을 조금씩 진동시켜 낄낄거리며 기분 나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온몸을 감싸는 공포에 벌벌 떨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못에 박힌 듯이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고 벨이 울리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까 그 남자가 계산을 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의 어깨를 유심히 봤지만 아까 모니터에서 봤던 여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요. 잘못 봤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스름돈을 꺼내려는 순간 남자는 다시 자기 목 뒤를 긁기 시작합니다. 저기 있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 남자 어깨에 여자 얼굴이 붙어 있는 거야. 지금도 낄낄대며 웃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그런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계산을 마치고 차에 올라타고는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남자가 주유소를 떠난 후에도 저는 여자의 기분 나쁜 미소가 계속 생각나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지요. 그저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벌벌 떨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차마 CCTV 모니터를 볼 용기도 나지 않았지만 다행히 아침까지 다른 손님은 오지 않았기에 아무 일 없이 날이 밝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아있는 일정 내내 병을 핑계로 일을 쉬었고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그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관상. 오늘은 어머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시집을 오기 한참 전에 아직 두 분 다 젊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친가는 지방의 어느 해변에 있었고 주변에는 바다를 매립해서 농업용지로 쓰고 있는 지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하기 전까지는 완전 섬이었고 있는 땅이래 봐야 산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기슭에 얼마 되지 않았던 평지에는 집들이 잔뜩 몰려 지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업을 하며 먹고 사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무렵에는 어부를 그만두고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는 집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사촌 FC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FC 역시 그냥 회사원이었지만 쓸데없이 출장을 다니는 일이 잦아서 아버지도 가끔 만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FC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FC의 어머니가 마중 나왔다고 합니다. 환영을 받으며 현관을 지나서 집에 들어오자 안에서 FC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어머니는 우뚝 멈춰섰다고 합니다. 몸은 그냥 평범한 남자 몸인데 얼굴은 인간이 아니라 말같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말머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멀쩡한 사람 얼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랐지만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자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는 그저 주변 분위기를 따랐다고 합니다. FC는 꽤 상냥한 분이었던 데다 말도 잘하는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FC가 다음 주부터 또 출장이라고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째서인지 어머니는 그럼 두 번 다시 여기는 못 돌아오겠네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정말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어머니를 보며 F씨는 쓴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니요, 일주일 후에는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F씨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출장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즉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에 갔을 때 F씨의 영정을 보고 어머니는 또 놀랐다고 합니다. 거기 찍혀있는 F씨의 얼굴은 온화해 보이는 보통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말 같은 얼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 봤던 그 F씨의 얼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장례식에 참석한 내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부모님은 결혼해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고향은 태풍이 올 무렵이면 자주 산이 무너져서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해변이었기에 옛날에는 익사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네요. F씨는 출장지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니 큰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죽기 직전에 인간 말고 다른 얼굴로 보이는 일이 정말 있는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집착. 비정상적으로 질투를 하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상냥하지만 묘하게 부정적인 데다가 외로움쟁이였습니다. 내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무슨 용건인지 집요하게 캐묻곤 했지요. 휴일에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했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하면 10분에 한 번꼴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그녀는 내 모든 행동을 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도 종업원이 여자면 꼭 여자친구가 주문을 했고 이웃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여자친구한테 시달리다가 연락을 끊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친구네 가족한테도 상담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야기라고는 전에 사귀던 남자한테 차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나랑 사귀고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불쌍하니 지켜봐 달라는 것이었지요. 말의 핵심을 숨기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이상해지지 않게 잘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경찰로 일하는 친구에게도 상담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돌봐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있다간 내가 미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가능한 좋게 이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사람 같지 않은 형상으로 내게 달려들었지요.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여자친구는 집요하게 내 누나를 뽑아내려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나머지 나는 여자친구를 냅다 밀치고 말았습니다. 멀리 나가 떨어진 여자친구는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오한이 온몸을 휘감아 왔습니다. 나는 맨발로 여자친구 집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문을 부수듯 박차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식칼을 든 채로 말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엘리베이터는 포기하고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계단을 굴러가듯이 달려서 내려왔지만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여자친구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층 현관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사이 여자친구는 더욱 빨리 쫓아옵니다.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귀에는 여자친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뒤에 여자친구가 왔다 싶은 순간에 그대로 주저앉아 발을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내게 걸려 넘어져서 그대로 얼굴부터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뜨린 식칼을 발로 멀리 차고 여자친구가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내 차로 향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내 들고 문을 열고 안에 몸을 던진 후에 곧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후진을 해서 방향을 돌리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엑셀을 밟으려는 찰나 운전석 문이 덜컥 열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바람에 히익하고 꼴사나운 비명을 외치고 말았습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활활 타오를 때 안을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때 느꼈던 맹렬한 열기와 닮은 느낌이었지요. 거의 반사적으로 엑셀에 발을 올리고는 힘껏 밟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문을 잡고 따라오며 내 이름을 절규하듯 외칩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결국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벗겨졌는지 운전석 문에는 피로 선이 그려졌습니다. 나는 밤거리를 미친 듯 달리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날로 짐을 정리해서 바로 친가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 2번 다시 그녀는 보지 못했지요. 그녀한테도 그녀의 친가에서도 전혀 연락이 없었기에 혹시 자살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지만 다른 친구 말로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마음을 놓은 나는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라도 만들 요량으로 냉장고를 열자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지요.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지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그날 여자친구네 집에 신고 갔던 구두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가 한 장 있었고 그걸 보자마자 그날 느꼈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날뛰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 기분 나쁜 맛이 느껴졌습니다. 가빠져가는 호흡을 간신히 달래며 조심조심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아니라 딱딱한 꽃잎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진 그것이 벗겨진 손톱 별개라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나는 비명을 지르며 내던졌습니다. 목 안에서 이상한 신음을 내며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충전기에 꽂아둔 핸드폰에 손을 뻗었습니다. 동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에게서 아까 전에 손톱처럼 기겁을 하며 핸드폰을 내던졌습니다.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내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번째 이야기, 차에서 잠을 자는 취미. 저는 차 안에서 자는 것을 좋아해서 휴일 전날에는 적당히 차를 끌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하기 힘든 괴상한 짓이겠지요. 지나가던 경찰이 말을 걸거나 노숙자들이 들여다보며 차를 두드릴 때도 입기의 장소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 그날에는 어디서 잠을 청할까 고민하며 이리저리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산속에 폐허가 된 전망대가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주차장에서는 트럭을 운전하는 아저씨들이 한숨 붙이고는 하는 곳입니다. 저는 거기로 차를 몰아서 갔고 주차장에는 역시나 트럭이 2대가 서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서 있는 트럭과 약간 거리를 두고 주차장 한가운데 가로등 밑에 차를 세웠지요. 뒷좌석을 눕히고 그 위에 누워서 담요를 덮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갑작스레 눈을 뜨게 됩니다. 목이 말라 앞자리에 두었던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갑자기 뒤에서 탁 하고 작은 돌 같은 게 날아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딱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레라도 부딪혔나 싶어서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반쯤 오줌이 마려워 차에서 나왔습니다. 낡아빠진 전망대라 밖에 화장실 하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자니 트럭 문이 꽝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일도 다 치렀겠다. 저 양반도 잠이 깼나 싶어 차로 돌아가는데 트럭에서 나온 동년배로 보이는 안경 쓴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잠 못 잔 거 아니여? 무서웠지? 무슨 소린가 싶어서. 뭐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몰랐어요. 라고 말하며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 아저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트럭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가 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의 한가운데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트럭 말고 그냥 승용차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서 별일이다 싶으면서도 계속 영화를 봤더랍니다. 영화를 다 보고서 잠이나 자려고 뒷좌석으로 가는 도중 문득 내 차를 봤는데 차의 본넷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인가 하고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본네트에 양손을 대고서 마치 차를 막아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더랍니다.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형씨는 이상한 걸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뒷좌석으로 들어가 자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묘하게 신경 쓰여서 다시 내 차를 봤더니 이번에는 운전석의 창문 옆으로 여자가 옮겨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막아서듯이 창문에 양손을 딱 붙인 채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며 잠깐 눈을 돌렸다 다시 보니 이번에는 여자가 조수석 쪽에 있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쳐서 눈만 빼꼼 내밀고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아저씨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몸을 굽혀 숨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괜찮을까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둥지둥 뒷좌석에 올라타서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못 봤어요. 진짜 장난 아니던데. 라고 아저씨가 말했고 저는 그러고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도 같기는 한데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치? 차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 손자국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아저씨랑 같이 차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손자국은 전혀 없었지만 본네트 앞쪽이 살짝 패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차 뒤쪽을 살피던 아저씨가 뒤쪽에도 기스가 났는데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뒤로 가보니 작은 돌에 부딪힌 것처럼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둘이서 이게 뭐냐면서 무섭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 또 다른 트럭에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우리들한테 다가와 한마디 했습니다. 여자 이야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저씨도 제 차를 보고서는 일반 승용차가 새벽에 여기에는 왜 왔지라고 특이하다고 생각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졸다 잠깐 잠이 깨서 제 차를 봤더니 여자가 창문 옆에 서서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온 건가 싶어 주차장으로 돌아봤지만 딱히 다른 차도 없었기에 제 차를 타고 온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딱히 기분 나쁘다는 생각 없이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가장자리 쪽에 트럭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럭 앞에 서서 계속 앞 유리를 올려보더라는 거였지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번에는 안경 쓴 아저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라고 물었지만 기분 나빠서 그냥 잤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니 두 사람 모두 머리카락이 길고 삐쩍 마른 치마 입은 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트럭 운전수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전혀 짚이는 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부터 저는 차에서 자는 취미를 버렸습니다. 6번째 이야기, 콜센터 알바. 대학생일 무렵에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그것입니다. 클레임도 종종 걸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는 전화를 받아서 다른 쪽으로 넘겨주는 작업이었습니다. 통신교육 회사였기에 가장 많은 요청은 해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교재 발송 등의 간단한 문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전화는 회사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지요. 만약에 전화가 길어지면 체크해서 도움을 주거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나는 거기서 오래 일하기도 했고 나름대로 괜찮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3년째가 되자 정직원의 바로 아랫단계 같은 위치가 되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내게도 모니터링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날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에 한 여자 아르바이트생의 전화가 20분을 넘기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여자아이가 앉은 쪽으로 목을 쭉 내밀어 살펴보니 헤드셋에 귀를 기울인 채로 무척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요. 무슨 귀찮은 클레임이라도 들어온 건가 싶어 그 전화를 모니터링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담뱃불을 몸에 대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막 끼얹어서 너무 아파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더 혼나서 말도 못해요. 선생님한테도 못 말하겠어요. 지금은 자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의 번호는 저장하지 않는 데다 이쪽은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이름과 주소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내 아이는 거의 패닉 상태였기에 작은 소리로 울부짖기만 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진짜 심각한 것 같아 상사에게 상담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날카롭게 소리치는 사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황급히 헤드셋을 다시 썼습니다. 비명소리와 무언가를 마구 부수는 것 같은 소리가 몇 번 들린 후
콧김을 씩씩 내쉬는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던 내 맘이야. 이건 내 물건이니까. 알았어? 전화는 못 들은 걸로 해둬요. 이 아이는 내가 죽여놓을 테니까요.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등골에 소름이 끼쳤지요. 다음 날에 그 전화를 받았던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거보다 무서운 일은 없었지만 그 후에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전화를 받는 일은 잦았습니다. 7번째 이야기, 현관문 괴담. 대학원에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석사 학위 논문도 냈겠다. 한참 한가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부터 괴담에 꽂히게 되어서 커뮤니티 사이트를 전전하며 온갖 이야기를 읽어대곤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귀신은 존재하는 걸까라고 고민하면서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새벽 2시에 배가 고파서 잠깐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 컵라면이나 먹으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는 현관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 아래쪽에 신문을 넣으라고 만들어 놓은 구멍에서 희고 작은 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멍의 폭은 엄청 작았기에 보통 사람 손은 넣을 수도 없는 크기였습니다. 그 손은 아래에서 위로 휘저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괴담 게시판에서나 봤던 손만 나오는 귀신 이야기가 떠올랐기에 살짝 겁을 먹은 상태였지요. 하지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귀신이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 다시 나타나지 못하게 겁을 주기로 합니다. 먼저 현관 옆에 놓여져 있던 목장갑을 꼈습니다. 목장갑을 끼고 있는 채라면 귀신을 만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의미도 없는 자기 최면을 걸어가면서 튀어나온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손을 잡아당깁니다. 그러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문 앞에는 손이 끼인 채로 울부짖고 있는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복도를 달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대학 무렵부터 복싱을 했었기에 완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탓에 아이의 팔은 구멍에 꽉 끼어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를 지경이었지만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팔이 껴서 빠지지가 않아요. 라고 설명을 하니 곧바로 구급차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와서 팔을 잡아당겨도 빠지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장비를 사용해서 구멍을 뜯어 넓혀서 겨우 빼낼 수 있었지요. 아이는 쇄골과 손가락뼈가 부러지고 손목, 팔꿈치, 어깨뼈가 빠진 데다가 인대까지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경찰서에서 사정 청취를 받으며 경찰관은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던 거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혹시라도 감옥에 가게 되는 걸까? 아이는 괜찮은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틀 동안 구치소에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 후 경찰에게 사건의 진상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구멍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면 부모가 빈집털이를 하는 상습 절도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들었던 복도를 달리던 발소리는 아이의 부모가 냈던 것입니다. 나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그 아이 부모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활비도 없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차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식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던가 정작 빈집털이를 해도 돈은 10,000원짜리 한 장 없을 때가 대부분이라서 공궁하기는 여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 가족이 어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아이가 울부짖는데 그걸 버리고 도망치는 부모가 내게는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8번째 이야기, 환생. 내가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을 이혼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재혼했고 지금은 8살짜리 남동생과 6살짜리 여동생 그리고 3살짜리 쌍둥이 남동생들이 생겼지요. 어머니가 쌍둥이 동생들을 임신하고 있었던 어느 날 계단 층계에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벽에 얼굴을 돌린 채로 무릎을 껴안고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집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수많은 오브가 찍히고 한밤중에 발소리가 들리기도 했기에 딱히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태가 한동안 이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가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2층 침실에서 내려오는데 중학생만한 사내아이가 계단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넌 누구야? 너희 집 아니니까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며 아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과 납까지 질질 끌고 갔더니 사내아이는 울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맨날 떠들썩해서 부러웠어. 같이 놀고 싶었어. 라고 사내아이가 말했고, 갑자기 아버지는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아이로 태어나거라. 부자는 아니어도 잘 지낼 수는 있을 거다. 사내아이는 그 말을 듣고서 고개를 푹 숙이더니 현관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다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워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무심결에 맨날 계단에 있던 그 아이인가 보다. 라고 수긍해버립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란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는 더욱 겁에 질려버렸지요. 하지만 육아와 가사에 쫓기는 사이 어머니도 점차 그 일은 잊어갔고 곧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쌍둥이가 간신히 말을 하게 됐을 무렵 어머니는 문득 그때 그 일이 생각났는지 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 둘 중에 큰애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 역시나 하고 쓴웃음을 짓고 있는데 작은애가 대답을 합니다. 계단. 어머니와 나는 놀라서 순간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정말 그 계단에 있던 아이가 태어난 것인지 그냥 동생이 아무 말이나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체험이었습니다.